공산주의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공산주의란 저만 해도 1980년대생이고 공산주의 하면 공산당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죠. 우리 현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바로 생각나죠. 그렇죠. 소련과 중국과. 공산당이면 뭐냐? 또리 장군에서 보던 그 돼지, 늑대. 그렇죠. 북한에서 막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건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가 정확한 그렇죠. 틀이 될 텐데. 근데 오늘 이제 매불쇼에서 우리 썬킴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상 진짜 공산주의 국가는 아직 만들어진 적이 없다.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공산당 국가가 있었을 뿐이지 공산주의 국가는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우리 대 기자님한테 좀 설명을 요구해요. 어떻습니까? 빈곤주의지 않습니까? 이걸로 3시간 가능? 가죠. 공산주의는 질적으로 따지면 그 성정에 있어서 그렇군요. 성정에 있어서 낭만주의의 일종입니다. 낭만주의. 왜 낭만주의냐면은 인간의 가치가 인간 세계에서만큼은 제일 앞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제일 가치가 없으면 뭐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 원래 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종교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에 당연히 신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보다 당연히 앞서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제 암흑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미 문예부흥을 지내서 18세기, 19세기로 올 때는 인간의 가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신념으로서 이미 맨 앞에 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을 이런 이념에 의해서, 이런 룰에 의해서, 이런 전통에 의해서 계속 찍어 누르고 그러면 또는 어떤 가난이라든가 어떤 권력 통치에서 찍어 누르면 인간은 뭣도 없고 맛도 없는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인간의 내면에 끌어오르는 그 생명력과 꿈과 희망, 판타지를 그대로 내뿜어내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게 르네상스를 이어가는 것이고.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면서 영국에서 정말 영국이 이제 아무래도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나라니까 인간의 가치가 정말 바닥까지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하죠. 아무런 염려,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잘 살던 유럽의 한 짧은 시절이지만 그런 시절로 계속 갈 줄 알았으나 자본주의의 병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병폐가 시작돼서 13살, 14살짜리가 노동을 해야 되고 그것도 땅굴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 폐 분진 다 쌓이고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5시간도 해야 되고 그래봤자 동전 한 입 받거나 빵 한 쪽 받는 것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그게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뭐 나머지 세계는 뭐 볼 것도 없고 더군다나 그때 이미 포르투갈이 시작해서 스페인, 영국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서 식민지를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갖다 개척하고 식민지를 개척한 게 아니라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그렇습니다. 영국도 노예들을 싣고 와서 자기네가 쓰기도 했고 팔기도 했고 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과 본성과 생명력을 중시하는 이게 이제 낭만주의 이제 풍조가 확 번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을 꿈꾸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라는 몸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내 나라, 내 지역이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고 멀리 나가는 걸 꿈꾸죠. 그게 이제 낭만주의예요. 그 낭만주의의 일종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하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 예를 들면 내가 주스를 만들어서 하지만 주스를 갖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입에도 못 대죠. 귀족들이 다 마시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버터를 생산하는데 양을 키우고 해서 나는 빵에 버터를 발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소외입니다. 소외. 이게 자기의 생산품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그러나 생산은 과잉돼 갖고 그 과잉된 생산은 전부 다 부자들이 차지하고 완전히 그 잉여의 손도 못 대는 그러나 자기가 만든 자기 생산품에 자기 노동에 소외당한 채로 자기 그 결실을 갖다 꿈도 못 꾸는 그 노동자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누군가? 없어. 교회는 이미 타락한 지 오래와서 뭐 별 볼일 없는 거고 정권이라고 하는 것 왕권이 없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왕권도 안 되고 정권도 안 되고 한다면 도대체 뭘까? 플로레타리아 노동자들의 대단결밖에 없겠다.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노동자를 다 만날 수 있겠네. 다 만나고 연락하고 뜻을 같이 한 다음에 어느 나라의 노동자들이 두들겨 맞으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거기에 농민들도 나중에 참여하고 뜻 있는 지식인들도 참여하고 이게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지구촌 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진짜라고 하는 낭만인 거죠.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인간의 선의를 엄청 믿는 거죠. 낭만주의가 아니면 꿈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은 다 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을 거야. 거기에는 어떤 이견이나 의견 다툼 같은 건 없을 거야.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선언이 나오고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세계 공산주의 연맹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 노동자들의 의견을 누가 모아서 누가 정리해서 누가 전달해 줄 거야라고 하려면 지도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지도부는 코민테른인데 그거는 결국 맨 처음에 시작한 동유럽, 러시아 그쪽에 이제 두게 돼 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사상 투쟁이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보쿠닌이니 뭐 어찌 온갖 우리는 흔히 막스 엥겔밖에는 모르지만 막스 엥겔은 저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그 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엄청나게 대석학 거두들이 이제 먼저 한번 쓸고 지나가고 그 사람들이 해결 못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을 신박하게 막스 엥겔스가 정리해내면서 그럼 막스가 1세대가 아니었군요. 아니요. 막스는 아주 젊은 젊은 소장파였던 거고요. 거기에 말싸움을 붙었는데 그래 차라리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또는 공개된 자리에서 서로 열변을 토했을 때 관중들이 더 선호하는 어느 쪽이 더 박수를 치면서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얻다 보니까 결국 마르크스 엥겔스 쪽으로 이제 힘이 몰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은 1915년, 1920년 이렇게 쭉 오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덮는 거죠. 누가 봐도 최고로 멋진. 그러나 사실은 이상해요.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사실 없는. 그러나 약간 맛은 봤어요. 예를 들면 맛을 본 게 문제야. 맛을 본 게 문제. 조금 성공한 게 있거든. 이게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예가 러시아 혁명이에요. 볼셰비키가 이기는 거죠. 와 되네. 이게 되는 거였어. 노동자 농민이 뭉치고 거기 전국에 깔려 있는 망이 있으니까 그 망을 따라 정보도 모이고 군사 작전이 지휘가 되고 총만 조금 누가 대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나중에 중국에서도 성공을 합니다만은 이 성공을 약간 거치면서 이제 흥분이 일어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한쪽에서는 그 혁명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지구촌의 전체적인 공산주의 또는 좌파 이념에 이제 홍수가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대한민국도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 가서 유학하다가 일본 좌파들하고 사귄 사람이 귀국했을 때 지주의 아들들이 많죠. 약간 기본적으로 좀 모순적인 존재들이네요. 그러니까 더 괴롭죠. 나는 그 기반으로 여기 와서 기생하고 편하게 살림하면서 좌파 이론을 배우는데 근데 내 존재가 내가 배우는 사상과는 완벽하게 모순되는.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그걸로 공부를 안 했으면 좌파 사상의 근처도 못 갔을 거잖아요. 올바른 이념을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지식인이나 시대에 뒤처진 지식인밖에는 못 됐겠구나. 근데 가슴 속에는 그러한 지적인 자존심이나 긍지가 넘쳐나는데 돌아가자니 너무 무섭고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현실의 벽에 또 민기적거리다 결국 가죠. 그다음에 3.1 운동에 의해서 폭발했다가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이제 외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력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서. 야 좌파의 혁명이 성공했다는 러시아 쪽으로 가볼까. 러시아는 너무 멀다 춥고 가다가 멈추니까 간도 아니면 만주. 그게 아니야. 유럽하고 가까워서 유럽의 문물이 막 들어와서 좌파 이념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상해 중심으로 한번 가볼까? 하얼빈, 상해 이런 쪽으로 가서 중국 좌파를 배워보자. 그래서 결국은 중국 좌파, 간도 만주 좌파, 러시아 좌파, 일본 좌파, 국내 자생 좌파 이렇게 이제 갈래가 쫙 나눠지죠. 좌파 엄청 많은 것 같네. 좌파 세상이네. 근데 우리도 예를 들면은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미국 계량주의 학파야 뭐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듯이 그 거대한 공산주의를
배우는데 지구촌 전체에서 붐이 일어났으니까 각각 가서 배워오는 거죠.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죠. 가장 말하면. 지금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이다 이러면 그때는 그거였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좌파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러나 항상 문제는 네. 통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좌파를 먼저 때려잡아야 돼요. 골치 아프거든. 네. 왜냐하면 단결력 세고 조직력이 강한데 행동까지 거칠어. 근데 항상 외국하고 연대해가지고 한꺼번에 몰려들 가능성도 있어. 함부로 손대기도 좀 다른 나라를 움직이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파를 치면은 우파는 우파일 뿐이에요. 좌파를 치면은 일본 좌파가 뭐라 그래, 유럽 좌파들이 뭐라 그래, 미국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 꼭 연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의 뿌리를 빨리 뽑아야지. 히틀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것도 좌파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그다음에 이제 소수자, 그다음에 외국인, 그다음에 유태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또 파시즘을 대표할 수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나치가 이탈리아를 점령해서 일부 통치를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파시즘 무솔리니한테 넘겨주지만 그 둘이 맨 먼저 한 것도 좌파들을 솎아내는 일이었거든요. 네. 좌파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 좌파 사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수입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생적인 좌파도 이제 생겨나긴 합니다. 네. 한반도에 있던 세력들이 전부 다 이제 무릎을 꿇을 때 맨 끝까지 남은 게 공산 좌파예요. 각자. 네. 이제는 우리 시대를 이제 열어야 돼. 이때가 진짜 암흑기인데. 암흑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지주여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헌금도 좀 하면서 네. 같이 우파, 보수 우파로서 꿀 빨았는데 꿀 좀 빨면서 일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네.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다 나가버렸어. 내 뒷배가 없어졌어. 네. 어떡하지? 빨리 우리끼리 뭉쳐갖고 네. 뭘 해야지? 뭘 하지? 야 봤잖아. 그 정당 만들어가지고 민주정치 미국에서 배웠잖아. 그래. 빨리 해야지 하면서 우파들이 이제 먼저 모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어차피 이제 나라는 다시 되찾았고 그럼 각자 만들어서 네. 서로 같이 정치하면 되잖아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해가지고. 되죠. 네. 근데 서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예. 일단 군정은 미군정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행정을 봐갖고 나라를 갖다 대충 만들어줘야 되는데 행정을 그렇지. 누구를 시킬 거예요? 경력 있는 애들한테 그건 시키겠죠. 친일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력직. 네. 예. 순경도 만들어야 되는데 순경도 일본 순경 했던 순사들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행정 관료들도 다 면사무소나 아니면 총독부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대로 다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육사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육군 참모총장 초대부터 십몇 대까지는 전부 다 일본군 출신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기운 빠진다. 육사 교장 중에서 누굴 시켜? 예. 독립군 중에서 순수 독립군. 예를 들면은 그 전지현, 네네 암살의 전지현처럼. 네.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와서 해주면 좋은데. 네.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 표가 없어. 올 돈이 없어.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많이 돌아가셨고 비행기 표도 없고 병 걸리고 나이 들고. 홍범도 장군만 해도 사실은 맞아요. 그 소련에 의해서 강제 이주되는 바람에 네. 고생하시다가 해방도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지. 비행기 표를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미국에서 살던 이승만 박사예요. 맞아요. 네. 아니면 한국에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지주들. 이승만 진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튀어나와 이 양반은. 근데 왜 이승만 박사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그 홍범도 장군 뭐 동상을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 논리대로 하면 다 따지고 들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을 2번 했어요. 처음에 독립군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승만 씨를 대통령으로 추대했을 때 거기서 자금 비리라든가 모든 것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뒤에서 농간을 부린다는 것 때문에 탄핵당해서 대통령께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를 1948년 건국절부터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을 하면 대한민국으로 인정을 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과거가 그런 논란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작을 저 임시정부 쪽으로 끌어가서 생각을 하면 1918년 대통령에서 탄핵된 사람이 나중에 좀 이따 또 대통령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국절을 얘기하다 보면 심각한 것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48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러면 이제 북한을 진짜 국가로 인정해 버려야 돼요. 그 복잡한 문제가 북한의 공산정부 수립이 1948년이거든. 그럼 48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진 원년이라고 한다면 그럼 만약에 19년으로 잡게 되면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나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 언젠가는 수복해야 될 우리 영토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괴뢰 정부지, 괴뢰 정부. 근데 48년으로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먼 과거로 국가의 수립을 옮겨 놓으면 네. 대통령, 참모총장 뭐 다 문제가 되니까 네.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다시 이제 공산주의로 가서 두만강과 백록강, 네. 백두산을 이제 넘어가서 네. 압록강을 넘어가면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고 한 것도 있는데 그 영화로 만든 봉오동 전투가 네. 너무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네. 우리로서는. 아, 봉오동 전투 자체가 자체가. 영화는 별로입니다. 네. 아, 확실히 할 거 확실히 하고 네. 넘어갑시다. 영화는 진짜 별로예요. 정말 네. 좋은 수로 정말 많은 일본군을 압살한 것에 대해서 네. 일본은 정말 충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봉오동 같은 전투를 몇 번을 치러야 되는가 여기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깜깜한 거예요. 아. 엄청난 병력을 대거 투입해서 야 지금 뭐 만주 중국 공격은 일단 때려치고 일단 대한독립군부터 다 때려잡아. 전원들부터. 라고 해서 그쪽으로 그냥 쓸어 담는 거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러니까 민간인도 많이 죽였죠. 민간인은 그래서. 엄청 민간인들을 죽였어. 통해서 정보를 캐야 되니까 네. 고문하고 죽이고 하면서 그 정보들을 캐서 이제 압박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독립군들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상해 중심의 중공군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소비에트 그때는 러시아겠죠. 네. 러시아 연해주의 자리를 잡은 극동군 쪽으로 갈 거냐. 네. 가서 그 군대 속으로 들어가야죠. 네. 그래야 못 잡아갈 아니, 거 아니야. 그리고 지원도 받죠. 지원도 그 받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시라는 도시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러시아의 자유시로 모인 까닭은 거기는 그 누구도 터치를 하지 않는 완충지역 비슷한 러시아 지역. 약간 네. 특별한 지역이었죠. 예, 일부러 예. 그렇게 지정을 해. 일본도 거긴 들어가지 않고 네. 중국도 거기까지는 안 오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나름대로 관리는 하지만 음. 나름대로 좀 여유 있게 놔둔. 아. 그래서 다 그리로 몰려간 세력이 많았고 상해파는 상해파대로 저쪽에 자리를 좀 잡고. 예, 예. 근데 정신없이 몰려가는데 자 기차표를 끊어서 너는 저쪽 이런 게 없거든요. 만주벌판, 간두벌판 뭐 산속에 숨어서 투쟁하다가 그냥 되는 대로 어떻게든 그렇지. 가다 되는 보니까 대로 가는 거죠. 해처 모여 했구나. 네, 해처 모여. 되는 대로 가는 거. 예. 그래서 일단은 편제를 유지해서 어디에 가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오면 상해로 돌아가든지 뭔가 아니면 임시정부 쪽으로 가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중공군 팔로군으로 소속이 되든지. 네. 근데 선택은 있는데 일단 정신없이 이제 편제를 유지해서 겨우 몇몇 부대가 이제 모여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관총까지 들고 우리 구역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곤란하고 그치. 온갖 장비들을 다 들고 왔을 테니까. 일단 스톱하고 네. 군사 무기는 좀 반납해달라. 무장 해제를 요구합니다. 무장 해제라고 하는 거죠. 반납이라는 건 자기네 거였다는 뜻이니까 좀 네. 맞지는 않네요. 네. 무장 해제를 하라. 다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마련되면 그럼 누가 어떻게 통솔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고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네, 되니까.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이제 그때 다 돌려주마라고 해서 무장 해제를 요구했는데 사실 뭐 얘기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지만 러시아는 그때 이제 홍군과 백군으로 나뉘어서 싸움이 내전을 벌어진 하고 거죠. 있었죠. 볼셰비키 대 아니지. 볼셰비키 세력 대 왕정 세력. 왕정 세력. 예, 볼셰비키 세력한테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다시 2라운드 붙었던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도 홍군 백군이 있는데 음. 패배의 어떤 느낌을 갖다가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받고 있던 백군이 입장에서는 네네네. 양민 학살, 양민 그 뭐랄까요 침탈이 많았어요. 뭐 강간, 강도, 약탈도 하고. 약탈 이런 게 예. 많았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막 엉켜들은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홍군 입장에서는 네. 우리는 민중을 기반으로 한 인민군이다. 그러니까 약탈 같은 건 하지 네, 않겠지. 약탈 같은 거 안 하는데 네. 니들은 자꾸 한다. 음. 문제가 된다. 음. 이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든 좀 컨트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대한독립군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는데 무기를 다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 또 거기에서도 사고가 좀 벌어져요. 아, 예. 일단 무장 해제. 무기는 다 이쪽에 쌓아놔라. 싫어요. 어. 이게 어떻게 장만한 건데. 맞아요. 아 이거 그거 진짜 전 재산 털어가면서 네. 장만한 건데.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아니 싫다는 게 말이 되냐. 어. 근데 어느 대한독립군의 일부는 러시아 극동군으로 이미 편입돼 들어간 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홍범도 장군 비슷한 거죠. 그쪽을 통해서 연락을 해보고 뭐 이제 설득을 시켜보고 하는데 작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쪽이 자꾸 모여가지고 야 러시아 홍군 쪽에서 자꾸 압박하고 홍군 밑에 들어간 홍범도도 좀 수상한 것 같고 말이야 이러니까 이쪽에서 자꾸 뭉친단 말이죠. 뭉치기 전에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러시아 홍군의 비서관 이제 우리가 하면 비서관이면 이게
가방못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높은 자리죠. 공산당에서 당비서라고 하면 엄청 높은 자리죠. 그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새벽에 친 거죠. 그래서 대한 독립군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죽은 명수는 정확하지 않아요. 당시 뭐 기록에 따라서는 30명 정도라는 36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수백 명이라는 기록도 있고 차가운 강물에 시체가 낙엽처럼 떠내려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해서 정확하지 않은데 기록에 3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 보면은 몇천 명, 몇백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400명에서 600명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굉장히 과장됐다는 게 정설인 거예요. 네. 당시 홍범도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유시에 안 계셨었고 일단 현장에 없었다는 거는 없고 자기 부대를 이끌고 딴 데 가 있었죠. 딴 데 가 계셨다가 그 소식을 듣고 땅을 치고 통곡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전혀 목숨이 끊어지도록 울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근데 문제는 오히려 죽은 사람들 중에 죽은 대한 독립군 중에는 홍범도 장군이 직접 이끄는 직할 부대가 아니라 반개 부대들도 들어 있었어요. 죽었어요. 피해의 일부예요. 그때 변을 당했구나. 뭐 편견 없이 들어주신다면 여기는 인민군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군이 아니라 인민의 군대니까 민중에 기반을 둔 군대니까 재판할 거 재판하고 따질 건 따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조금. 그래서 나중에 군사 재판이 열려요. 그럼 군사 재판인데 조선 독립군 간에 뭔가 이 영역 다툼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갈등이 벌어져서 이걸 갖다가 러시아 쪽에서 나서갖고 처리를 빨리 했는데 재판을 하자니 아무튼 거기에는 죽은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주변에 있던 사람 얘기도 다 들어야 되니까 조선인 중에서도 재판관이 하나 나와야지. 그렇죠. 근데 가장 지명도 높고 나름대로 신망을 얻고 있던 홍범도 장군이 재판관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 홍군은 이겼어. 자기네가 지배군이야. 그렇죠. 근데 점령군인데 점령군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인정할 리가 없지. 대충 요 정도에서 끝내지. 좋게 넘어가. 조직은 항상 그래요. 책임을 물으면 이쯤에서 자릅시다. 그래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재판관으로 참여는 했으나 허사비였던 거죠.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이제 자기 동료들, 그러니까 독립군 중에 생존자 동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공장 같은 그런 곳에서 누군가 나와가지고 홍범도 장군을 자유시 참변이랑 엮으면 코웃음을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남은 사료는 홍범도 장군은 당시 그곳에 없었다라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홍범도 장군이 마치 주범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완전히 뭐 소련 쪽에 가담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는 실제로는 소련조차도 아니었던 것이고. 맞아요. 조선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독립군이 있었고 가끔 저쪽에 좌파 독립군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죠. 8개, 10개 뭐 상당히 많은 갈래로 나뉘어서 간도, 만주, 연해주, 그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면 상해, 또 상해에서 저쪽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중국 한 대륙 한가운데로 들어간 세력도 있고 복잡한 세력들이 다 엉켜가지고 공산주의도 같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거기다 또 아나키스트까지 끼어들었어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아나키스트죠.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된다면 그게 무슨 공산주의냐. 그렇죠. 나는 그러려면 아나키스트로 남겠다. 이런 아나키스트까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공산당이라는 거 마음에 안 든다. 난 사회주의에서 멈춰 있겠다라고 하는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아나키스트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공산 아나키스트도 있고 민주 아나키스트도 있고 순수 아나키스트도 있고. 아이고 어렵다.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이따가 사실 그 본박신 코너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자유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부 입장 얘기를 하나 더 하죠. 정부가 28일 날 자유시 참여만 얘기한 게 아니라 1919년부터 22년까지 홍범도 장군이 빨치산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도 사실은 공산당으로서의 전과다. 이게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한테 반박을 당했거든요. 그 영상이 좀 화제가 됐죠. 이 기자들이 거의 교육을 해주는. 나무 위키만 해도 나무 위키보다 못해. 독립군들이 그렇게 진짜 풍찬노숙이라고 얘기하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 추운 나라에서 하루에 한 끼 못 먹었을 겁니다. 어떻게 먹어. 며칠에 한 끼 겨우 먹고 그러면서 싸웠고 그 싸움에 힘이 다해서 해방된 조국의 갈래도
갈 기운도 없거나 갈 여력이 안 돼서 못 온 분들도 많았고 거기에 그냥 눌러 지내신 분도 계셨겠죠. 지금 그런 분들한테 지금 그런 와중에서도 독립운동에 손을 놓지 않으셨던 분들한테 네. 야 저기 소련이랑 손잡았으니까 빨갱이야. 빨갱이니까 흉상 치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에서는 우파들이 빵집 그 한옥집에서 모였지 좌파들은 저쪽 빌딩에서 모였지 난리가 나고 좌파들도 이게 서로 또 그때 서로 달랐어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위에 고려파와 네. 다 모였을 거 아니야. 상해파와 네. 뭐 연해주파가 다 모였으니까 또 자기네끼리 또 싸워요. 자기네끼리 또 싸운다고요. 그러는 와중에 김구 선생은 뒤늦게 겨우 비행기를 하나 얻어 타고 오셨는데 네. 와서 뭔가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 다 판은 짰으니까 누구 편으로 올 거야. 이 정도 얘기나 들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이고. 결국 나는 북과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 38선을 펴고 누워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좌파 아니야? 또 빨갱이 아니야? 김구 선생이 진짜 보수 우파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얘기들 그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대통령에서 탄핵된 사람이 나중에 좀 이따 또 대통령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승만을 그렇게 르라이트의 아픔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많이 아니 아프겠네. 계속 많이 욕해놓고 아프겠어. 갑자기 이해달라고 어떡합니까? 자 이거 욕이라기보단 잘못을 그런 거 찝지 마. 지금 잘 포장되고 있잖아. 아이 정준희 교수한테 이러니까 혼났지. 이러니까 교수님한테 야, 오늘은 구박을 받는 거야. 이게 좀 가만히 있었는데.